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달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잠시 후 주식회사 행복안전의 안홍기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2개월여 남은 총선, 어제가 국민의힘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자, 아직 우리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총선과는 전혀 다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 기자가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맞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 한번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선거구를 어떻게 분리하면 되는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마치 양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선거구가 획정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네요. 뭐 제가 뭐를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데 예. 네, 마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단 국회가 이제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해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통합하는 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작년 12월에 국회에 선거구 획정 초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해서 의성, 청송, 영덕에 통합하는 대신에 기존의 안동 예천 선거구는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조금 다른 안을 제출을 한 거는 뭐 비단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야의 각 정당들의 예비 후보자들이 이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어서 선거구 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뜻을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선거구 조정도 최소화하는 안에서
획정위원회에다가 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건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었고, 네네. 예, 지난주에 발표된 건 이제 국회 안인 거죠. 정개특위 그렇죠. 안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이제 제출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실 텐데, 자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떼서 의성 청송 쪽을 붙이는 거다 이건데요. 근데 네. 이게 아직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의 뭐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예. 중앙 정치권 입장에서는 뭐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안동을 단독 선거구로 하고 예천을 분리해서 의성, 청송, 영덕, 예천 통합 선거구를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뭐 파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판단도 필요하고 만약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국회가 제출한 안을 받아들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그러니까 안동 예천 선거구는 그대로 가고 영주 영양 홍화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이 분리돼 군위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동 예천 선거구가 통합된 건 지난 4년 전 21대 총선이 치러진 그때 2020년이었는데요. 만약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안대로라면 고작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또다시 선거구가 분리되게 되는 건데 안동 예천 지역의 반발이 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안동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예. 예천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안동 건기청 안동시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선거구 존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건 시장이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선거구 분리가 지역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도청 신도시로 묶여있는 안동 예천의 선거구가 분리되면 경북 북부권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두 시군 간의 상생과 화합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생활문화권, 행정구역 등을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서 안동 예천 선거구는 존속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일단 안동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예천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김학동 예천 군수도 권기창 시장처럼 어떤 뭐 공식적인 발표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김학동 군수는 뭐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 1일 안동시의원 14명, 또 예천 군의원 9명이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선거구 분리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성명서 내용은 뭐 도청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방금 전해드렸던 건기창 안동시장의 성명서 내용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천 정가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 정가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천 반응을 보니까 예천 군수는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 유보적인 상황이고 예천군 의회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반대고. 자, 지금 예천 정가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천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데, 예. 2000년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천은 문경, 또 문경 영주, 이번에는 또 안동 이렇게 선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4년 17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에는 예천이 고향인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6년 20대 총선, 이때는 이제 문경에 더해서 영주와도 선거구를 같이 했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최규일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에 배출하는 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안동과 선거구를 같이 하게 되면서 8년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예천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병주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안동 예천 출마를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본인이 수도권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고,
예천은 지역구에 예천 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지금의 선거구 형태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따르면 의성, 청송, 영덕의 예천까지 4개 군 중에서 예천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예천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이 의성, 청송, 영덕에 붙으면 그 중에서 이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네. 가장 많습니다.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선거구 획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자,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서 기존의 안동 예천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 신청을 한 후보들이 자, 경북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8명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자,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애매한 상태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 안동 예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총 8명이거든요. 예. 그 9명이 몰려있는 포항 남구 울릉에 이어서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전국 전체 13개 선거구에서 공천 신청을 하는 인원이 67명이고 경쟁률이 5.15대 1인데 뭐 이걸 보면 안동 예천 선거구에는 정말 많은 공천 신청자가 몰렸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선거구 획정이 아직 뭐 애매한 상태이기도 한데 일단 공천 신청자 8명 가운데서 뭐 정치 신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출마 기준으로 하면 있겠지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예. 또 막판에 이제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그러니까 안동 예천을 분리하는 선거구안을 국회가 이제 획정위원회에 제출하니까 출마를 결심한 인물도 덜어 있습니다. 예. 이들은 공교롭게도 예천 출신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국회가 획정위에 제출한 안대로 안동 예천이 분리된다면 그래서 안동은 단독 선거구로 예천은 의성, 청송, 영덕과 같이 선거구를 쓰게 된다면 물론 지리적으로 상당히 기형적인 선거구일 수 있을 텐데 이 선거구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천, 의성, 청송, 영덕이요. 예, 기본적으로 예천은 마침 이제 뭐 지난 1일 신도시가 있는 호명면이 의부로 승격을 했는데 예. 그 보수세가 강하다는 경북 북부권에서도 도청 신도시만은 예외죠. 그렇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호명면이던 시절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최초로 이제 예천 군의원이 배출되기도 했고요. 예.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임미애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상당히 선전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단순히 선거군의 지자체의 구조, 인구 구조로만 봤을 때 4개 군이 한데 묶는다고 하더라도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할까?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는데 저는 적어도 안동 예천 선거구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청 신도시 활성화 측면에서는 무조건 같은 선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서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인해서 지금도 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제대로 된 힘을 못 얻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특정 정치인들 어느 지역 출신들의 금배지를 달게 해주고 또 선수를 늘려주는 도구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특정 개인을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한 다음에 공천 신청을 한 여당 소속 정치인을 두고 최근 지역 정가에서도 뒷말이 무성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북부권 시군의 총선 방향타는 결국은 선거구 획정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 선거구 획정 그리고 주민들의 소중한 표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진 기자도 저랑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을 보니까 안동 예천 분리한다는 게 지역 민심을 따른 게 아니라 좀 정치권의 논리로 이렇게 획정한 것 같아서 뭔데 좀 이상합니다. 아마 안동 예천 주민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죠. 또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더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
이 선거구 조정이라던가 그리고 예천이 들어가 있는 선거구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한 신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사정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특정 정치인들이 금배지를 달게 된다, 뭐 또 손수를 늘려주게 된다. 이걸 뭐 선거구 획정을 이걸 통해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진짜 지역 민심, 뭐 안동의 민심도 또 예천의 민심도 또 신도시의 민심도 저는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예. 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년간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대됐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죠. 산업안전지도사인 주식회사 행복안전의 안홍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홍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된 건데요.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5인 이상이라면 5명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예. 뭐 이렇다면 뭐 음식점이나 수공업, 공장처럼 뭐 영세한 곳도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죠. 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음식점이나 수공업, 공장처럼 영세한 것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뭐 일반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데도 다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이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다. 아, 아르바이트생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식당, 카페 같은데 상당수가 또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업장을 왜 두 곳 이상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식당 두 곳을 나는 운영한다 할 때 A 식당, B 식당 각각 4명씩 나는 고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 빠지는지 들어가는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5인이 이상 되면은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네. 그 대표자가 A, B, A, B, C 이렇게 세 곳을 운영한다. 그럼 이거 각각 다 더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다 더해서 5인 이상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족이나 뭐 친인척 이렇게. 이런 분들 고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 만약에 가족이 이제 같이 일해서 예.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안 주면은 관계는 없죠. 우리가 목적이 우리 대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안 주는 경우는 빠진다. 인원수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면 별도의 안전 전담 조직이나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데요.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뭐 동네 음식점, 빵집 같은 곳에서도 안전 전담 조직 혹은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 5개 업종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아까 그 5개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그리고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종에는 안전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둬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이나 빵집 같은 곳에서 여기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시설 보강, 개선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사자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재해 발생 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순회 점검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이 높은 것은 개선하고 종사자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빵집의 위험 요인으로는
감전, 원료 사용 시 화재 폭발, 혼합기, 배합기 등 각종 칼날 사용 시 방호장치 미실시로란 배임, 끼임을 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식당이나 빵집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예. 그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459명이었고 식당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이 241명, 제조업이 124명으로 두 업종에서 80%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식당이나 빵집에서 사고가 희박하다고 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예.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사고가 모두 459명이 있었는데 예. 식당에선 딱 한 명만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예. 건설업, 제조업에서 80%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통계 말씀을 주셨고요. 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죄를 조사하고 경찰서에서는 업무상 가실치사상 형법죄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구성 요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법령에 필요한 이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법령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 시 형법의 업무상 가실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나와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위반한 게 없다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게 뭔가요?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예.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경영 방치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 분야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반기별로 안전보건법령 이행 점검을 실시, 개선으로 종사자의 참여와 사업주의 리더십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결국 이러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학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사업장들이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죠. 네.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비상대응체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 항목을 오프라인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상담지원센터 대진단으로 사업장에 맞는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산업안전 전문가에게 사업장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점검 조치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건설회사, 소상공인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등 지원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 이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시죠. 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달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3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안전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업의 안전은 경영자가, 이에 안전보건경영 마인드가 적극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교육, 훈련,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점검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인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인 주식회사 행복안전의 안홍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상했던 그 신년 기자회견이 아마 무산되는 듯 합니다. 기대했던. 예. 기대했던. 대신에 관영방송 KBS와 대담을 마쳤다 그러고요. 예. 이 대담이 2월 7일 녹화방송으로 전파를 탄다고 하는데, 예. 정말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어떤 정치 실종이라든지,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진면모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대통령. 우리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앞으로 해외 나가서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년이 되면 보통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자들 쭉 불러서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다 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지요.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년이 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합장을 보내고 할애식을 하고 뭐 이런 데 참가하잖아요. 예. 서로 이제 덕담을 놔두고 뭔가 새해 좋은 말을 주고받고 뭔가 희망을 기약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대통령으로서 또는 뭐 총리로서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리고 또 차버린다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속이려고 또는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봐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기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또는 언젠까지 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그게 때로는 좀 네. 대통령의 얼굴 붉혀지는 그런 질문을 툭 던졌던 지난 정권인가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기억이 또 좀 이렇게 나는데 그런 네. 것들 이제 솔직히 답변을 하면서 네. 대통령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진솔하게 좀 보여주면서 기자 앞에서도 그러고 네.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들하고 논쟁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정말 바랄 게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신년 기자회견이란 건 선택이 아니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자 의무다.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100번 양보해서 예.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나머지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 윤석열 대통령 끝내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KBS와의 대담을 선택했고 어제 이제 녹화를 했다죠. 어제 네, 녹화를 하고 7일 이제 수요일에 그 이제 방송으로 전파를 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좀 자세히. 왜 이번엔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을 하지 않는 걸까? 좀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한 3가지로 보고 있어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했다. 네. 왜 그렇죠? 아마 대통령은 수사로 정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씨 수사라든지 또 그 외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정의로운 국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확신의 기세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대선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근데 사실은 집권 후에 제가 보기에는 깡패이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정치인들 또는 기업인들을 수사하고 보복하듯이 수사하면서 진짜 정치를 해갖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약간 좀 수그러들면서 야당이 좀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검사 탄핵이라는 카드로.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엔 유죄로 판명이 났고 1심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무마로 지금 판핵에 오른 이정석 검사도 심판대에 올랐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검사 정치에 뭔가 이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선명하게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너무나 선택적으로 이제 휘두르면서 내 편이면 봐주고 저 편이면 완전히 가혹하게 이제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이 검사 정권의 공포 정치를 느끼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30%대의 지지율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구조를 좀 상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좀 이거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안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이 똑같이 보수 언론에조차도 이런 똑같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에조차도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국정 운영 자신감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나마 좀 인간적으로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만 보고 이거 지금 여론조사 이거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언론 탓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자, 그 첫 번째 원인 분석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번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일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을 누구를 봐야지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든 명품백 수수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그만인데 그걸 끌고 가면서 국정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과거에 대통령 아들들도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DJYS 다 그랬죠. 그렇죠. 예. 가족관계 문제, 가족관계는 가장 아픈 고리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뭐 연루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주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미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자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어 달째 사라졌죠. 그렇죠. 지난 네덜란드 그리고 다녀오고 이제 나서. 대통령에게 그걸 좀 밝혀라 이렇게 더 요구를 하니까 지금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관영방송 뒤에 숨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원인이다라는 분석 해주셨습니다. 참 그 DJYS 그 아들들 처벌받은 것처럼 어떻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보다는 좀 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두 아들은. 그 오래전 얘기니까 우리 기억이 틀려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탄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지 논리가 나오고 국민들은 다 아는데 너무 좀 국민을 수준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있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아마 검사 정권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지금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대표를 두 번이나 무리하게 내쫓았거든요. 예. 이준석, 그렇죠? 김기현. 예. 김기현.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제 바로 정치인으로 데뷔시키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한동훈이 내리꽂은 비대위원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의 아픈 고리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교를 하면서. 네. 난리가 났었죠. 뭐 윤한 1차 대전이라고 언론들이 이제 표현할 만큼.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김경률 위원은 사퇴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 불출마 선언한 거죠?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비대위원은 했죠. 그대로 하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아주 그 복잡한 속내를 지금 들킨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인기를 빌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반격을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그 한간의 비아냥을 그냥 수용할지 저는 그렇게 비틀거리는 과거 권력 앞에 수그리면서 한동훈 씨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나갈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라고. 근데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하고도 반 가까이 그렇죠. 남았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의 인기는 이제 하늘을 치솟을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 공청 신청이 끝났는데 예. 대통령실 비서나 행정관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 그 신청 지역을 보면은 예. 대부분 다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이라든가 강남 예. 그리고 분당 여기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동훈 씨가 여당 대표로서 그들을 안고 갈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이 될지, 저는 이거는 추락의 길, 심판받는 길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수 정치의 부활을 꿈꾸면서 뭔가 참신한 인물로 총선을 치른다면은 한동훈에게는 길이 열릴 것도 같은데, 이 길은 야당에게도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한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불안한 길, 그거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면, 그렇다면 다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버림받든 한동훈 위원장한테 버림받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아까 그 윤한 1차 내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휴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끝났다 종전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정전이죠, 정전. 정전이죠, 휴전. 네. 2차 내전은 역시 공천 갈등 이렇게 공천 예상이 갈등 되죠. 2월 말에 드러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추 돼가는데요. 오늘 뭐 결론 말씀 좀 내려주시죠. 아주 그 2024년 신년에 아주 중요한 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그런 중요한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 출마를 묵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정 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이 자초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심정을 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지금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금 공천 갈등의 국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지금 예고돼 있는데, 오늘 이재명 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총선의 심판대에 오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구군이 걸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지난 선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그런 사과를 몇 번이고 이렇게 3번, 4번씩 이렇게 하던데, 이런 모습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 인정하고, 그렇죠? 네. 뭐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어서 그러면 이제 존중할 그런 그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 그 합의 사항들을 잘 지켜보면서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기에 대한 또 사과까지 이렇게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